한성에 이어 평양성이 함락된 것은 전쟁 발발 60일째. 그러나 왜군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전쟁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렇듯 전쟁이 시작된 지 단 2달 만에 왜군은 한성은 물론이고 평양성까지 점령을 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런 왜군들의 침략에 채 전열을 갖추지 못한 조선의 군사들은 속수무책으로 패배를 거듭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1592년 선조 25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의 초기 상황입니다. 그로부터 4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임진왜란에 대한 기억 역시 이렇듯 무력하게 침략을 당하던 조선의 모습입니다. 이 전쟁은 그로부터 7년간이나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치러진 전쟁이었기 때문에 조선이 입은 피해는 가장 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조선이 진 전쟁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역사의 치욕스러운 부분으로 남아있는 임진왜란이 조선이 진 전쟁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전쟁이 시작된 순간부터 다시 한번 짚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도 부산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이 당시 부산진 성이 있던 자리다. 바로 이곳에서 1592년 4월 14일 새벽 조선에 상륙한 왜군은 첫 번째 공격을 시작합니다. 왜군은 부산진성을 백겹으로 포위하고 공격해왔다. 당시 부산진성의 책임자였던 정발은 이들에게 맞서 항전했지만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단 2시간뿐. 성 안에 있던 천여 명이 모두 몰살당하고 만다. 왜군은 곧바로 수영만과 다대포를 진격해 다음날 동래성을 포위한다. 당시 동래성 안엔 3,500명이 모여 왜군과 대치하고 있었다. 1년 전 이곳에 부임한 동래부사 송상현은 무기를 점검하고 성 주위에 참호를 파는 등 언제 닥칠지 모르는 왜구의 침입에 대비해왔다. 그러나 왜군의 선봉장 도니시 유키나와가 이끄는 선봉대는 18,700명. 그리고 그들은 왜구라는 도적대가 아닌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의 최정예 군사였다. 왜군은 수적인 우위와 조총을 앞세워 끊임없이 공격해왔다. 그리고 끝내 반나절이 지나자 성 안으로 들어왔고 동네 성 안의 백성들은 기와를 깨고 돌을 던지며 마지막 순간까지 항전했다. 그러나 3,000명의 군민이 왜군에게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지원군을 부르겠다며 성 밖으로 나간 경상도 좌병사 이각은 돌아오지 않았다. 갑옷 위에 조복을 입고 최후의 순간을 준비하는 송상현에게 평소 그를 흠모했던 왜군 장수가 숨길을 보냈지만 송상현은 끝내 항전하다 죽음을 맞았다. 조선군에 의하여 일본군은 무엇보다도 전쟁을 실제로 경험했던 실전 경험이 풍부했던 병사들이었고 또한 그들은 작전을 수행하면서 항상 대규모 병력을 실제적인 전투에서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병력의 4분의 1 병력들은 그 당대 신식무기인 조총으로 무장되었으며 그들은 공성술에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관군은 힘껏 싸웠으나 역부족으로 초기 전투에 패전을 했습니다. 결국 3,000명이 죽고 500명이 인질로 끌려가며 싸움은 끝났다. 죽음을 각오하고 끝내 왜군에게 맞서 싸운 동래성이었지만 그들이 가진 활과 참호로는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의 대군을 결코 이길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동래성에서의 항전은 정신력 하나로 맞선 싸움이었습니다. 그간 착실히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온 송상현이었지만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의 대군과 상대하게 될 줄은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조정에서도 사태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윤소희 씨, 네. 실록에 어떤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네, 선조 수정실록 4월 기록 중에
13일 새벽 부산에서 망을 보던 관리가 먼저 온 외선 400여 척을 보고 진지에 알렸는데 변장이 직접 확인도 하지 않고 조정에 보고하기를 적의 배가 400여 척이 채 못 되는데 한 척의 인원이 수십 명에 불과하니 그 대략을 계산하면 10,000명쯤 될 거라고 했으므로 조정도 그렇게 여겼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글쎄요,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 왜구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래도 적이 10,000명이라면 뭔가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왜군이 침공할 당시 부산 지역의 상황 보고가 그 답이 될 것 같은데요. 4월 14일 적이 왔다는 급한 보고가 있었으나 모두 조공을 실은 세견선으로 여겼습니다. 15일 아침 포를 쏜다는 급한 보고 때문에 그제서야 처음으로 적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에 상륙한 왜군은 20만이 넘는 대군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동원 가능한 병력 수가 30만으로 추정이 되는데 20만이 넘는 병력을 동원했다면 일본으로서도 구군을 건 총력전을 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들이 조선을 침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진왜란전, 일본은 100년간의 내전을 겪었다. 그 전국시대를 통일한 이가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다. 그러나 내전이 끝난 후에도 각 지방의 영주들은 여전히 군사력을 보유한 채 권력을 위협하고 있었고 도요토미는 나라 밖의 전쟁을 통해 정권을 안정시키려 한다. 이것이 그간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정치적 배경이다. 그러나 오사카성을 총기지로 삼아 조선 침공을 진두지휘한 도요토미에게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무역을 둘러싼 거대한 이권이었다는 것이 최근의 분석이다. 16세기 이미 명나라와 조선, 일본 삼국은 국계 교역이 성행하고 있었다. 조선의 삼포, 명의 영파는 일본의 공식 무역 창구였다. 명나라와 조선은 외관에 일본인을 거주하게 하고 엄격한 무역 통제 정책을 펴나갔다. 그로 인해 무역의 확대가 절실했던 일본과의 잦은 무역 갈등이 야기됐다. 당시 무역 거래의 내용을 보면 명은 비단과 도자기를, 조선은 면포와 곡물을 수출했던 반면 일본은 구리와 유황이 주요 수출 품목이 되면서 무역상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일례로 면포의 경우 16세기 말까지 연화를 재배하지 못했던 일본에게 면포는 의생활의 일대 혁명이었다. 특히 면포를 이용해 만든 돛은 그간의 지푸로 만든 돛에 비해서 조종하기 쉬웠고 원거리 항해가 가능해서 섬나라 일본의 교통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일본의 면포 수입량은 급격히 증가해서 중종 때에는 남부지방 면포의 3분의 1을 일본이 수입해가기에 이른다. 그러나 생산은 한정돼 있었고 국내 수요를 이유로 명과 조선이 수출을 통제할 때마다 일본은 왜구들을 동원해서 난을 일으켰던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중종 때 삼포왜란, 명의 경우 1547년 영파의 난이다. 하지만 그 결과 삼포왜란 후 조선과의 무역량은 절반으로 줄었고 명은 유일한 창구였던 영파를 폐쇄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일본 쪽에서는 그 중국, 조선에서 다 그 수출 통제를 하자. 이게 왜구 형태로 전부 나와가지고 막 그 필요한 물건을 약탈해가는 이런 양상까지 보였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결국은 내가 이 왜구를 종식시킬 테니까 나하고 정식 무역 통로를 새로 만들자 이렇게 요구합니다. 근데 그걸 닝포난 때 이 중국이 완전히 그 거부를 이미 공식 무역 루트를 끊어버리거든요.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갑작스러운 요구를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건 결국 무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실록은 이런 일본의 야심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이 조공무역을 허락치 않자 요동을 침범하러 가는 길을 빌려달라 했다. 조선이 이를 거부하자 침입해온 것이다. 이처럼 임진왜란은 무역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목적으로 명나라를 정벌하러 갈 테니 길을 빌려달라는 이른바 정명가도를 내세워 조선을 침략했고 나아가선 명나라를 점령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부산을 점령한 왜군은 거침없이 진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상도 관군의 총사령관인 순찰사 김수는 동래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도주했고
백성들은 풍문만 듣고도 놀래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 왜군은 부산에서 한성에 이르는 주요 도로를 따라 일진인 고니시 유키나와 부대는 밀양, 상주를 거쳐 진격을 했고, 이진인 갓도 부대는 경주를 거쳐 문경에서 일진과 합류를 했습니다. 또 삼진은 추풍령을 넘어 청주 방면으로 조선군을 격파하면서 진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뒤로는 4개의 부대가 북상 중이었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한성이 위험에 빠지게 됐는데, 여기에서 조정은 한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조선 조정은 왜군의 진격을 한성 이남에서 막기 위한 마지막 총력전을 준비한다. 한성과 충주련에서 급히 모은 군사는 8,000명, 당시 동원 가능한 최대 병력이었다. 그리고 총 책임자인 신립은 북방 여준족과의 전투에서 맹위를 떨친 이로 선조가 가장 신임하는 장수였다. 또한 신립은 신무기 조총에 대한 주변의 우려에도 명중률이 낮아 걱정할 필요 없다는 자신감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들과 맞서는 고니시의 부대는 이미 50년 전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 수입한 조총으로 내전을 치러온 군사들이었다. 또한 조총을 이용한 왜군의 전술이 가장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평야지대의 전투였다. 그러나 이런 왜군의 전력을 알지 못했던 신립은 충주성을 기점으로 삼아 한금대 강 앞에 넓은 평지를 전투지로 결정한다. 당시 부장 김여물은 수적인 열세를 이유로 산세가 험한 조령을 요새로 삼아 싸울 것을 주장했지만, 신립은 주력부대인 김하병을 활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금대를 선택했다. 또한 하루 전 적이 이미 조령을 넘었다고 보고한 군관을 군사를 놀라게 했다 해서 목을 베는 실수까지 범한다. 그러나 바로 이튿날 새벽 왜군들의 기습은 시작됐다. 신립 장군은 김하병을 이용해 돌격하려 했으나 실패한다. 그리고 조총의 요란한 폭음 속에 은폐물 하나 없는 평야에 서 있던 조선 군사들은 왜군의 조총 사격에 무력하게 흩어지고 쓰러져 나간다. 화기를 이용한 전술이 우리나라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데 반면에 일본군은 이제 전국 시대에 화기를 들여오면서 적극적으로 그걸 활용을 해봤었기 때문에 그걸 효과적으로 이용을 했다는 것이죠. 탄금대 전투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평야 지역이지 않습니까? 평야에서 적은 이제 보병 전술, 화기를 사용하는 이제 조총수들이 배치돼 가지고서 사용을 했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병으로 나섰기 때문에 결국 말이라는 것도 화기에 상당히 놀라고 전술을 펼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강행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패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는가. 이것이 한성을 사수하기 위한 조선의 마지막 전투였다. 혼자 분전했던 신립 장군은 끝내 자결을 했고, 조총을 피해 스스로 강물로 뛰어든 조선 군사들의 시체가 한금대 강물을 덮었다고 실록은 참담했던 패배를 기록하고 있다. 한성을 지키기 위한 조선의 총력전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맙니다. 이제 왜군은 선조가 있는 한성으로 곧바로 진격하고 있었고, 전쟁이 시작된 지 17일째인 4월 30일 새벽, 선조는 드디어 피난길에 오릅니다. 왕의 피난 행렬이 마치 야반 도주를 하듯 사대문을 빠져나가고, 도성 안에서는 곧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소문이 떠돌고 민심은 극도로 혼란해졌습니다. 또 개성에서는 피난 가는 왕의 행렬에게 백성들이 돌을 던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조선의 내부의 모습만 보더라도 이것은 이미 끝난 전쟁이었습니다. 드디어 왜군은 5월 2일 한성을 함락했고, 전쟁이 발발한 지 2달째인 6월 14일 평양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결국 선조는 의주까지 쫓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기서 전쟁이 고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 7개월 동안 평양의 왜군 선봉부대가 더 이상 진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2달 만에 평양성을 함락한 그 기세로 진격을 했더라면 선조가 있는 의주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멈춘 것입니다.
더군다나 조선의 군사는 왜군에 상대할 대적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난 상황에서 왜군은 왜 더 이상 진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6월 13일 평양 방어선을 지키고 있던 김영원 부대를 물리친 왜군은 전쟁 발발 60일째 되던 6월 14일 드디어 평양에 입성합니다. 당시 선전원이 이미 의지로 피신한 후였지만 왜군은 더 이상 뒤쫓지 않고 진격을 멈춘다. 전쟁은 당초 왜군이 빠른 시간 내에 한성을 함락해 끝내려 했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전쟁은 도성을 점령하면 영주의 자결이나 항복으로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단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이전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묘사직이 보존되는 한 최후까지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선조가 도성을 버리고 비록 피난을 갔지만 선조의 파천을 예상치 못했던 일본군의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왜군의 두 번째 전략은 고니 씨가 선조에게 보낸 편지 내용대로 평양성의 선봉대와 서해를 통해 도착할 일본 수군 10만 명이 합류해 북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해에는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있었다. 5월 옥포 해전을 시작으로 계속된 조선 수군의 승리로 서해는 완전히 봉쇄돼 있었던 것이다. 일본은 병력은커녕 식량을 싣고 오는 배들마저 기착할 포구를 찾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또한 위로는 파병을 서두르는 명나라의 움직임이 하루가 다르게 보고돼 있었고 보급 역시 곤란을 겪고 있었다. 당초 점령지에서 군량미를 조달하려던 왜군의 계획은 실패하고 있었던 것이다. 백성들은 들판의 곡식을 모두 걷어서 불태우고 떠나는 청야 작전으로 맞서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평양성의 왜군은 보급까지 차단될 위기였고 거기에 2달간의 전쟁을 거치며 전력의 상당수도 상실했다. 이제 그들이 기대할 것은 오직 하나. 왜군들이 진격하며 거점으로 마련한 보급기지를 통해 육로로 병력과 군량을 지원받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보급기지를 지키던 후방의 왜군들은 6월 이후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조선의 민간부대 의병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포르투갈 신부 프로이스의 증언에 따르면 왜군들은 부산에서 한성 사이는 300명, 한성에서 평양 사이는 500명이 모여야 안심하고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왜병들이 크게 그들로 볼 때 실책은 뭐냐 하면은 관군만 무찌르고 북침만 하면은 전쟁이 끝나는 걸로 알았습니다. 후방에서 의병이 일어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 못했던 거죠. 여기에 이들은 걸려들은 것이고 사실상 이 의병들이 각처에서 일어나서 잔류하고 있는 왜병들을 공략하고 또 왜군의 보급 기지를 습격하고 보급망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왜병은 당초에 침입해 올 때는 대군이었지만 여러 곳으로 분산된 그 후에는 사실 초기에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도 있죠. 결국 2달 뒤인 8월 경성에서 긴급 소집된 왜장들의 회담 경성군의의 주된 논의는 명나라의 파병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보급 문제를 우려해 평양성을 버리고 후퇴하자는 것이었다. 전세는 이미 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전쟁 초기 거침없이 북상했던 왜군들이 평양성에서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한 것은 위로는 명나라의 원군을 걱정해야 했고 아래로는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들의 활약으로 서해를 통해 지원을 받으려고 한 계획이 완전히 무산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육로를 통한 보급마저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의병들의 공격으로 막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왜군이 완전히 승리했던 것은 평양성을 함락하기까지의 단 60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일본이 애당초 세웠던 전략에 가장 큰 혼선을 준 것은 바로 의병들이었습니다. 의병들이란 스스로 자원해서 무기를 든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왜군들에게 위협을 줄 정도였다면
적지 않은 숫자였을 텐데 전쟁 초기에 극도로 혼란했던 민심 속에서 의병을 모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의병장 홍의 장군 곽재우 부대도 그 시작은 겨우 10명이었다니 말입니다. 곽재우가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킨 것은 전쟁이 시작된 지 9일째 되던 4월 22일. 그는 북을 두드리며 이제 곧 적의 수중에 들어갈 부모와 처자들을 우리 힘으로 지키자고 호소한다. 당시 곽재우는 관리로서의 경력도 없었고 전쟁 전엔 낚시질로 소일하던 인물이었다. 결국 그를 따라 나선 것은 그의 노비 10명뿐이었다. 그러나 실록에 기록된 대로 그는 일찍부터 병법과 무술을 익혔고 군사를 일으킬 재력까지 갖추고 있었던 숨은 실력자였다. 그는 단 10명을 이끌고 승리를 거둔다. 왜군의 보급 루트였던 거름강 어기를 지키며 왜군들을 기습해 싸워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잇따른 승전보는 백성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곽재우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 의병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아나간다. 곽재우 부대의 명성은 흩어져 있던 관군들을 불러 모았고 5월 윤탁이 끌던 3가 지역 의병 부대를 비롯해 주변 의병 부대들이 합류하면서 2,000명의 대부대를 이룬다. 그리고 6월 정암지를 건너던 왜군의 주력 부대를 섬멸하면서 명성을 날렸다. 뒤에 보이는 저 바위가 아주 전설이 깃들고 유서 깊은 솥바위 정암입니다. 그래서 지명이 정암인데 임난 당시에 왜병은 저 강 건너 함안 땅에서 어령을 경유해서 서부 경남을 거쳐서 호남으로 진출하려는 부대하고 어령에서 최초로 일으킨 의병 부대하고 이 강을 경계해서 접전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남강과 낙동강이라는 그 강변을 철통같이 방어를 해서 왜병의 진출을 차단을 했다는 것. 그게 아주 역사적으로 이가 크지요. 곽재우 부대의 활약은 의령과 현풍을 비롯 멀리 진주에까지 미쳤고 그 지역 안에 수많은 백성들은 다시 돌아와 농사를 지으며 생활할 수 있었다. 그리고 6월엔 조정에도 홍의 장군 곽재우 부대의 명성이 전해졌다. 곽재우 부대는 왜적을 보면 그 수를 불문하고 반드시 돌격하니 적들은 그를 보면 퇴각하고 감히 대항하지 못하였습니다. 왜적은 이 지방에는 홍의 장군이 있으니 조심하여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10명으로 시작된 의병이 불과 한 달 만에 2,000명의 대부대가 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뿐만 아니라 왜군의 장수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도 바로 이 의병들이었습니다. 이 왜군 장수들은 의병은 관군과 달리 목숨을 걸고 싸우니 만나면 일단 피하라, 그렇게 부하들에게 지시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병들은 전쟁 초기 피난 가는 왕 일행에게 돌을 던지고 관리들이 군사를 모으면은 철저하게 외면했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의병으로 바뀌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들 앞에 앞장섰던 의병장을 살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친 의병장 중 전라도의 의병장 고경명. 그는 당시 60세로 고향에서 은퇴 생활을 하던 원로였다. 담양에 집결한 유생들이 그를 의병장에 초대했고 무려 6,000명의 백성들이 참여했다. 황해도의 이정암. 그는 이전에 연안 부사를 지냈으며 재직 중 선정을 베풀어 명성을 얻은 이였다. 그가 의병장이 되자 피난 갔던 백성들이 돌아왔다. 충청도 의병장 조호는 전직 보훈 현감으로 충청도에서 손꼽히는 명망가였다. 이렇게 당시 의병장들을 살펴보면 전직 문관 출신의 관료와 유생들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백성들이
이들을 따른 이유는 무엇일까? 오랜 기간 동안 요역과 부세에 일반 민중들이 쪼들려 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됐던 그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이제 그 내면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직 관리에 대해서 불신 풍조가 상당히 강했던 것이죠. 그러했기 때문에 관에서 모집하는 직무하는 관군에 나가기를 꺼려했고, 자기들이 존경하는 전직 관료라든가 또 지방에 덕망이 있는 식견이 높은 이러한 유생들이 지휘하는 이런 의병에 따르기를 상당히 그들은 기꺼이 따르려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또한 의병장은 백성들의 구심점이었다. 8월의 금산성 전투는 의병장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왜군 2만 명에 맞선 조혼 부대는 700명. 약속했던 관군은 오지 않고 세 번째 전투가 끝나자 화살이 떨어진 상태였다. 6박전에 가까운 전투가 벌어졌지만 그들은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고 조혼과 함께 전사했던 것이다. 500명으로 연안성을 지키던 이정함 역시 8월 왜군 6,000명의 공격을 받는다. 이때 휘하 장수들은 성을 포기하자고 했지만 이정함은 죽기를 각오했다. 결국 모두 남아 성을 지켰고 나흘간의 전투 끝에 왜군들은 물러갔다. 이들의 승리는 임진왜란에서 중요한 고비였다. 조선이 연안성을 확보함으로써 왜군의 피해를 받지 않은 전라도 지방의 병력과 물자는 서해안을 통해서 최전선으로 보급됐고 단절됐던 행정조직망이 연안성을 기점으로 재가동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병들의 전과가 계속 보고되자 조종은 의병장들에게 벼슬을 내리고 의병부대에게도 군량을 지원할 것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실록은 의병들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들이 인심을 얻었고 국가의 명맥은 그들 덕분에 유지되었다. 국가의 명맥은 그들 덕분에 유지됐다. 그렇습니다. 의병들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백성들의 민심을 국난 극복을 위한 하나의 대열로 모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그 이듬해 1월 명예보고된 비변사의 자료에 기록된 전국 의병들의 규모입니다. 한강변의 왜군 진지를 공격하면서 강화도에 거점을 두고 있던 전라도 의병장 김천일의 부대 3,000명을 비롯해서 우성전의 경기도 의병부대들, 또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에 흩어져 있던 의병 6,000명, 또 곽재우를 비롯한 경상도 의병부대들,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던 의병부대 숫자만 하더라도 22,600명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활동했던 의병들의 숫자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의병들은 제대로 훈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또 관군들처럼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왜군들은 조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군도 이기지 못한 왜군들을 이 의병들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용산 전쟁기념관 내에 있는 임진왜란에 관한 유물이 전시된 곳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의 의병들은 농민이나 유생들처럼 전쟁의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왜군들과 맞설 수 있었을까요? 당시 의병들이 어떤 무기와 어떤 전술로 싸울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념관에 전시된 당시 무기들을 살펴봤는데요. 조선 군사들의 주력 무기였던 활과 화살류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그 밖에 창검류 등 재래식 무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나마 의병들에게는 이런 무기들조차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의병들은 숫자적으로도 열세하고 변변치 못한 무기,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은 그들이 평소에부터 잘 알고 있는 지형지물을 최대한도로 이용을 해서 적이 주둔하게 되면 기습 공격을 해서 그 보급로를 차단하고, 그리고 적이 쳐들어오게 된다면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지역에 매복을 한다든지, 또 위장 전술을 사용을 해서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적을 퇴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격전의 대명사는 역시 곽재우 부대입니다. 정암진 싸움을 통해서 그들의 전술을 확인해보죠. 호남으로 향하던 일본의 대군사는 곳곳에 수심이 깊어서 천연요새로 불리는 이 정암진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싸움은 단지 물속에 꽂아나온 대나무를 옮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외병들이 수심이 얕은 데다가 전부 이 끝까지 대나무 꼬챙이를 꼽았어요. 그랬는데 곽재우 의병부대가 밤에 다시 그 나무 꼬챙이를 제일 깊은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을 시켜 꼽아놨다는 거죠. 외병은 날이 새자 새벽에 그 길을 따라 진격한다는 생각으로 강을 건너오자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무렵에 바로 이 산에 또는 저 풀 속에 매복해 있던 의병부대가 덮친 거죠. 곧이어 맹렬하게 진격하던 남은 왜군들은 갑자기 후퇴를 하는데요. 10곳에서 동시에 나타난 붉은 옷의 병사들을 보곤 곽재우가 신통력을 부리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는 매복과 위장술, 심리전 등이 다양하게 동원된 전투였습니다. 병장들이다 하는 사람들은 평시에 외란이 일어날 것을 예측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무술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의병장 휘하에는 물론 문관이 주도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문과 출신들이 그 밑에 참으로 있었습니다. 이들의 도움도 상당히 컸던 것이죠. 무관 출신 참모만도 6명에 달했던 곽재우 부대는 독특한 위장 심리 전술을 많이 구사했습니다. 벌떼 전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의병들이 조총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도 실전을 통해서 조총의 사격거리가 70보라는 걸 알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요. 의병의 한계를 잘 아는 참모진들은 정면 대결 대신 이렇게 적의 후방을 치고 빠지는 작전을 기본으로 싸워나갔던 것입니다. 이상을 정리를 해보면은 무기나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지형 지물을 이용을 했고 또 위장 전술을 통해서 적을 교란한 뒤에 공격을 하고 달아나는 방법 등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의병들의 전술은 현대 유격전의 하나의 전형이었던 것입니다. 이 철저하게 치고 빠지는 전술이 비결이었군요. 대부분 자기 고향을 지키면서 싸웠던 이 의병들은 익숙한 지형을 이용해서 유격전을 펴면서 효과적인 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병들 중에서 그 유격전의 명수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승병들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유교 사회였던 조선시대에 이 승려들은 차별받는 계층이었습니다. 장삼을 입고서는 도성문을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차별 대우를 받았지만 그들은 정작 전쟁이 시작되자 그 전쟁의 어려운 고비 때마다 돌격대로 또 유격대로 맹활약을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승병을 일으킨 이는 이영규다. 그는 임금의 파천 소식을 듣고 3일간 통곡하고 승병을 일으켰다고 전한다. 특히 조헌의 의병 부대와 함께 벌인 8월의 청주성 수곡 전투에서 영규가 이끈 승병군 800여 명은 몸을 아끼지 않고 성으로 돌격해 승패를 결정지은 주역이었다. 그러나 어려운 고비마다 돌격대로 그 명성을 날린 승병장 영규는 금산성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임진왜란 때 승병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은 누천년 이래 지속되었던 불교의 호국적 성격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당시 불교계를 영도해 나가던 서산대사 휴정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사명대사 유정 등이 이미 명종 때 잠시 부활되어 실시되었던 승과 출신으로서 국가 체제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도 바로 승병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월 선조의 요청에 따라 팔도 도총섭의 즉위를 부여받은 불교계 지도자 서산대사 휴정.
그가 전국에 경무를 띄워 모인 승군은 무려 5천 명이었다. 이들은 어떤 의병보다 조직적이고 군율이 강한 군사였으며 특히 산세를 잘 알아서 정찰대와 유격대로 전투의 선두에서 활약했다. 또한 다음해 1월 평양성 파란 전투 때 주력 부대로 참여합니다. 이때 사명당 유정은 난공불락으로 불린 모란봉 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역이었다. 승군들은 명나라와 일본의 강화회담 이후에는 군량미 수송과 전국의 산성을 쌓는 임무를 맡았고 이것은 모두 서산대사에 이어서 도총섭에 임명된 사명당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다. 또한 사명당은 전쟁 후에 일본에 건너가 전쟁 당시 끌려간 3,000명의 조선인을 귀국하게 하는 등 외교적인 활약으로도 그 명성을 날렸다. 이런 승려들의 활동은 전쟁이 끝난 후 책봉된 공신 목록을 통해 확인된다. 사명당과 영규가 선무 원정공신 1등 공신으로 책록됐고 그 외에도 무려 32명의 승려가 공신 명단에 올랐다. 이렇게 승병을 포함한 의병들의 눈부신 활약은 함경도에서 전라도에 이르기까지 조선 땅 어느 한 곳 빠짐없이 전개됐습니다. 전쟁 초기 왜군은 조선 관군을 무찌르면서 평양성과 함경도 끝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선을 점령하고는 있었지만 어느 한 곳도 완전히 장악한 곳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의병들이 선전하고 있는 동안 흩어졌던 관군들은 다시 모여 재정비를 할 수 있었고 이것은 임진왜란을 새로운 국면으로 맞게 한 결정적인 힘이었습니다. 이 전환점은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하나로 알려진 진주성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진주성은 영남에서 호남으로 가는 관문이었다. 평양성 함락 후 왜군들은 조선의 병력과 물자의 보급기지였던 전라도를 점령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조헌의 금산성 전투와 이순신의 한산 대첩으로 실패한 상태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주성을 차지하기 위해 왜군은 후방의 군사 2만 명을 총집결했다. 당시 진주성 안에는 관군과 부녀자까지 모두 3,800명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전란 중 진주 목사를 맡게 된 김시민. 그는 전쟁 초기 피난 갔던 성민들을 귀양하게 하고 허술했던 병사들을 재정비해 진주성을 지켜온 구심점이었다. 왜군은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 끝없이 성벽을 향해 돌진해왔고 그 뒤에선 누대를 쌓아올리고 조총으로 성안을 공격했다. 그러나 조선 군사들은 미리 준비한 화력 무기로 왜군에 대응했고 성안의 백성들은 돌을 던지고 끓는 물을 쏟아부으며 사력을 다해 싸웠다. 그리고 진주성 싸움은 그들만의 고립된 싸움이 아니었다. 전투 첫날 의령의 박대우와 지광 등 경상도 의병 200명은 진주성 부근 비봉산에서 함성을 지르며 적을 위협했다. 나흘째엔 진주 의병장 정유경 부대 300명이 남강 주변의 왜군들을 몰살시켰고 고성현령 조이도는 야물틈타 진현곡에 비해서 적을 위협했다. 그리고 성 밖에서 합천의병장 김준민과 정기령 부대가 왜군과 대결에 싸웠고 남문으로 향하는 입구엔 전라도 의병장 최경형과 임기영이 이끄는 군사 2천이 적을 견제했던 것이다. 이렇게 영호남의 의병들은 한 목소리로 성안의 군사들을 격려했고 진주성의 관군은 백성들과 함께 무려 7일간 설전을 벌였다. 그리고 그들은 끝내 승리했던 것이다. 1차 진주성 싸움의 의미는 뭐니 해도 우리 관군이 재정비됐다는 것을 왜군 진영에 뚜렷이 깨우쳐질 수 있는 싸움이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힘에 있어서 우리 힘만으로서 왜군을 격퇴시킬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그 후 계사년 2월 달에 있었던 행주 대첩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고 이 왜군으로 하여금 더 이상 서울에 머무를 수 없는
이런 위협을 가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전투로 목사 김시민과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진주성 싸움은 전쟁이 시작된 후 조선 관군이 거둔 가장 큰 승리였다. 그리고 달라진 관군들의 모습을 통해 이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고 있었던 것이다. 이 진주성의 승리는 성 안의 백성과 관군들이 혼연일체가 되고 영호남의 의병들과 또 성 밖의 지원군들이 합세해서 만든 승리였습니다. 또 이 싸움 이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관군들이 재기하는 순간이 됐고 또 진주성 싸움 이후에 관군들은 왜군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횟수가 늘면서 서서히 그 세를 만회해 갔습니다. 그리고 1593년 1월 명나라 이호송 부대 5만여 명이 참전하면서 조선 관군과 함께 평양성에서 왜군을 몰아내므로써 이후 왜군은 계속해서 패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외란 7년 가운데 처음 10달 동안의 기록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단 60일 만에 평양성을 함락당했던 조선이었지만 무기력한 패배는 이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외란 기간은 6해입니다. 이 길고 험한 전쟁 속에서 조선이 결코 패배하지 않았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 속에 간과되었던 조선 조정의 역할, 그것은 다음 제2부에서 계속되겠습니다.